네, 오늘 시장 복귀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먼저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이주 SP인베스트먼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건 공개합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방산주 상승 지속할까라고 오늘 이렇게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오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방산주가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비를 사상 최대 금액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요. 현재보다 50% 증액된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원 부장님께서 가져오신 안건인데요. 부장님, 그동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2천조국으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가 국내 반상주에 어떤 특별한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미국이 그 국방 금액을 방위 금액을 높였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뭐 중국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과 약간의 그런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이 국가들의 금액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나토의 국가들한테도 이 그 방위비에 대한 분담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도 그렇고 지금 이제 돈을 굉장히 아끼면서 효율화를 하는 취지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방위비 증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가성비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위비 쪽에서의 투자 부분은 기본적인 골자는 일반적인 무기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한테 수입을 한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네. 그리고 개발이나 또 이제 요새 방위 품목들한테 AI 쪽을 접속을 해서 더욱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동맹국들한테 기본적인 무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저는 좀 가장 먼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다른 산업의 그냥 근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쪽 안에서의 공장에 대해서 그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품목을 원하고 그런 기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설립과 생산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유럽 쪽도 이 방위비 금액을 올리는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자국 내에서의 생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방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금액에 대한 증액은 동맹국들의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국방 예산이 전 세계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죠.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주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 방산업체 전반에게 배당금 지급과 또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유지나 보수에 좀 집중해야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이게 방산 산업 자체는 좀 확대가 되겠지만 미국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배당금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하지 말라고 불허한다라는 부분은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뭐 이득을 줄 거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딱히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로키드 마틴이랑 이제 RTX가 빠졌잖아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매도세가 나오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색을 볼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좀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방위비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지금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 센티로 인해서 수급이 몰려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는 걸 불허한다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라 네. 그거가 이제 수급적으로 미국 주식 방산주들이 빠지면서 이게 그러면 뭘 살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러한 노이즈들이 나오면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 쪽 쉬어가니까 오히려 수급을 확 빨아올릴 수 있는 뭐 이러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언이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수급에 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산주가 최근 꿈틀꿈틀하다가 최근에 주목을 확 받았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방산이랑 조선은 신규 진입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쏠림이 심했고 네. 그동안 그쪽으로만 몰려서 지금 시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쉬어가거나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또 빠르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코스피에서 수급이 이동할 만한 그런 지금 좋은 상황을 딱 가지고 있는 섹터가 그동안 쉬어갔던 방산이라던가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스페이스 X IPO 기대감과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주도하게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민간 산업이 이제 주도하게 되는 이 우주항공 산업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지금 민간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반도체가 뭐 여기서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 갈 수 있겠지만 뭐 쉬어가거나 좀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방산 쪽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해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주항공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죠.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성원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부장님,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네. 작년에는 이제 저희 방산 빅4가 사상 최대 수출 잔고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좀 수주 기대감이 큰데 이 기세를 몰아서 실적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탑픽 좀 꼽아볼까요? 저는 대장주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둘 중에 하나 고민했는데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그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약간 좀 현대로템은 가장 큰 이제 실적주로 봤을 때는 현대로템만 좀 꼽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실적주로만 철저하게 접근하면은 저는 현대로템의 가장 큰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지만 어떤 섹터에서의 가장 큰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도 이끌고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그 전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방산주에 반등할 때 그런 기업들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근에 그 페루 육군 쪽에서의 K2 전차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 전에 이 동유럽 쪽에서의 이 수주 체결 소식이 좀 많이 들렸는데 이 페루라고 한다면 남미잖아요. 네. 이 더운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참 저는 이제 그 전에 중동 쪽도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페루 쪽에서의 수주를 했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 K2 전차가 참 그 추운 지방에도 잘 팔리고 그리고 더운 지방에도 잘 팔린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글로벌적인 어떤 한 지역, 국가 쪽으로의 수주만 지금은 얘기 많이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이 다른 지역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방위 쪽에서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어떤 수주가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 받아놓은 것도 작년에도 그 현대 로템이 받은 수주의 목표액을 그 이상의 30% 이상까지 채웠거든요. 채웠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몇 년치의 일감은 지금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이제 선반영됐다라는 표현과 함께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해 기업들도 이 하반기 때 약간 주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조정 받았던 게 저는 약간의 자연스러운 조정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그 안 좋은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 같은 상황에서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그 차트에 대한 부분을 전형적으로 반등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이 지금 방위 쪽에서의 기업이지만 결국은 이제 본업은 이제 철도 쪽이잖아요. 네. 철도 쪽에서 해외 프로젝트 쪽에서의 이 수주나 또 이제 우리나라 SRT나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수소 쪽 사업에서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같아요. 어떤 기업들 자체도 지금 신사업 쪽으로 모멘텀이 더해져야 주가가 잘 가는데, 네. 현대 로템도 그동안에는 방위 쪽에서 기업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수소 쪽, 또 뭐 본업까지도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2의 어떤 몇 년, 1, 2년 전의 후광은 다시 한번 현대 로템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10월, 11월 달에 최고가를 뭐 썼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2차 돌파나 랠리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분명히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현대 로템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수조 잔고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다각도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안건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주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안건인데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이제 피지컬 AI 기업이다라고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주 오늘도 강하게 시세를 내줬습니다. 계속해서 CES 2025 모멘텀 제대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주 본부장님,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관련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까지 계속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저렇게 완성도가 높은 로봇을 공개한 기업이 우리나라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시면은 굉장히 잘 움직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리고, 사람 같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깜짝 놀랐고. 근데 사실 지금 삼성이라던가 두산이라던가 다른 우리나라 지금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저 현대차가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저렇게 아틀라스를 공개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공장들에 저거를 이제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까지로 계속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현대차는 약간 완성차 기업보다도 네. 물론 완성차는 당연히 이제 베이스가 네.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저는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신 현대차가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기존의 자동차 매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나 뭐 전기차나 이런 완성차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로보 모멘텀 밸류를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그건 당연히 치명적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좀 전제에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이제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이 본업인 자동차 실적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이정웅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부장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가 쏘아 올렸고 오늘은 또 현대위아가 장중에 20% 넘게 튀어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이 순환매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현대 뭐 오토에버 또 이제 뭐 그 계열사라기보다도 현대 이화, 뭐 HL 만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잘 가는데 네.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실적과 어떤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버슈팅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현대차가 현대차 제일 큰 기업이 주가가 안 갔다가 올라간 이유가 당연히 로봇과 AI 쪽이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엔 제조업이었거든요. 제조업 쪽에서의 그 PER 뭐 4배, 5배 이렇게 봤다가 지금은 이 로봇 관련 또 이제 아틀라스 내놓고 AI 쪽에 얘기 나오니까 뭐 저는 이제 뭐 AI 기업과 제조업 기업들의 이런 밸류를 주는 게 이제 천지 차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뒤늦게 지금 현대차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좀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그 실적 대비해서 분명히 좀 오버슈팅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환매 관점이 당연히 오버슈팅 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절 과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업에 대한 실적이 좀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 순환매 한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런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지금 현대그룹 내 안에서도 이 밸류적인 측면 또 여기에 이 AI 쪽에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주면서 받는 기업들이 차별화된 네. 그렇게 좀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만큼 좀 밸류적인 측면에서 실적이나 이런 본업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번에 이주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성용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좋은 종목 찾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장세 안에서 아직 덜 간 또 좋은 탑픽 종목 꼽아볼까요? 사실 다 좋은데 네. 뭘 하나 꼽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하나 굳이 꼽자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약간 중간에서 다 이렇게 이쪽 저쪽 다 공급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로봇 사업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자동차와 거의 흡사한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시작했던 이유도 사족 보행이 자동차와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런 자동차 부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로봇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지금 현대모비스는 본업이 자동차 부품인데 이제 신사업인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까지 이중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겠고요. 네. 그 아까 이성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에서도 잘 골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지금 뭐 재무면 재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앞으로도 만약에 로봇이 여기서 붙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확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이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공급을 잘 하면서 실적을 가져올 수 있겠냐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은 물론 현대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 스마트 팩토리를 한 번에 이렇게 솔루션 공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을 기업은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라고 생각하고 오토에버는 지금 사실 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선책으로 좀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네, 탑픽 종목을 이렇게 현대모비스로 선정해 주셨는데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협력 체계를 구축했죠. 이 부분 굉장히 좋게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어요. 목표가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지금 원래 현대모비스는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41만 원 부근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 42만 7천 원은
넥스 트레이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일단 배제하고 네. 일단 45만 원까지 단기로 좀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1만 원 신고가 경신이 한번 나오면서 돌파 안착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신고가 영역에 왔지만 모비스는 아직 못 갔다라는 점, 후속주로 가능성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 목표가 45만 원으로 선정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이서궁 부장의 현대로템, 이조 본부장의 현대 모비스로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